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만 한낮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봄이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꽃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농촌에는 농사 준비로 한창이시죠. 이럴 때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여수 돌산면과 소라면, 고흥 남양면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다행히 빠르게 진화가 됐고요. 산림 피해도 적어서 공식 산불로는 집계는 안 됐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해서 불씨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가장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봄이고요. 등산객들의 실화, 농사 준비로 인한 영농자재 불법 소각, 그리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마음이 산불 발생의 원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화재 예방의 격언입니다. 조금 더 세심히 살피셔서 자연이라는 우리 모두의 자산을 잘 지켜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네,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역 정치권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총선 예비 후보들의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죠. 어젯밤에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그리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경선 결과가 각각 발표됐어요. 네,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예비후보 경선에서 손은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걷고 본선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현역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되었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은 손은모 변호사가 친명 김문수 후보를 이겼는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이사를 지냈던 김문수 특보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라인으로 분류가 됐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선거구 경선에서는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인 문금주 예비후보가 현역 의원인 김승남 예비후보를 꺾고 공천을 따냈습니다. 19대와 21대 재선 의원으로 3선에 도전했던 김승남 예비후보, 광주와 전남에 불고 있는 민주당 현역 교체 바람을 버텨내지 못하고 본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민주당의 전남 동부권 지역 경선, 현재 여수시 갑을 선거구와 순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 선거구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수 지역구는 오늘 저녁 정도에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광양 선거구는 오는 16일에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나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원이 낸 산해하청 불법 파견 소송이 시작한 지 무려 1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현대제철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6개월 만에 결국 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대법원은 어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산해하청 기업에서 일한 것을 두고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현대제철의 노동자임을 확인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현대제철이 이들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갖는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어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최근 다른 대기업의 불법 파견에 대한 판결 사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였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판결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재판이 지연된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현대제철의 당시 회사 이름이었던 현대하이스쿨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초 1심 승소 판결이 4년 7개월이 지난 2016년 2월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재판이 지연되기 시작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 판결이 소송 제기 4년 7개월 만에 나왔고 2심, 3심 판결 역시 재판 지연 상황 계속되어 온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2심 판결을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3년 7개월 만인 2019년 9월에 내렸고 이 상고심인 대법원 역시 2심 이후인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같은 사안의 재판을 추가로 제기했지만 이 재판부의 재판 지연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산해하청 노동자들이 세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한 소송에 대해서도 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6월, 2022년에 6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렸고 2020년 11월에 제기한 3차 소송 역시 아직 1심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어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현대제철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그동안의 불법 파견 노동과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나왔습니다만 일부 근로자들의 지위 확인 부분 파기 판결이 나왔고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해서도 회사 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네, 대법원은 소송 내용 중 기계 정비와 전기 정비, 유틸리티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부분 파기했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현대제철의 관리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현대제철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봤고 아울러 이 자녀 교육 지원 약정금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한 일부 근로자들은 판결금이 실제 지급됐다면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언더독 시간에 백의원께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광양시의회 한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마친 뒤에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해서 전국 방송에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중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프로포즈. 이 화제로 봐야 할지 논란으로 봐야 할지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박철수 시의원이 시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진행한 후 갑자기 공개적으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올해 49살인 박철수 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광양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친 뒤에 이 사전에 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죄송하다며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해당 의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공표해야 이 여인을 얻을 것 같아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다며 공개 구원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박 의원은 현재 광양시청에 근무하는 한 여성 공무원의 이름을 부른 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며 공개 구원을 했는데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이 공개적으로 구원을 신청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 지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용기 있는 구원이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지만 시의원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사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의회 본회의장에 대한 모독이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런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란은 따져볼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과연 그래서 공개 구원 결과 성공했냐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논란은 논란이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당 의원의 공개 프로포즈 결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피엔딩이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포즈를 마친 해당 의원 자신이 고백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이 광양시청 사무실로 찾아가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2달 전부터 교제해온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진 광양시의회 본회의가 끝나자 광양시청과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의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런 비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논란이 제기되자 박철수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사적인 발언을 한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나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 머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조절이 되지 않았다.
이번 잘못에 대한 비판적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겠다며 시민들에게 거듭 사죄했습니다. 이 광양시의회 지난 11일 본회의장 진행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박철수 의원의 공개 프로포즈는 사적인 내용이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다 이렇게 목소리가 좀 다운돼 있으십니까? 피곤하네요. 피곤하세요? 날씨가 좀 아직도 여전히 좀 추운 느낌이. 벌써 3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13일인데 13일이죠. 예. 날씨가 추우니까 뭔가 몸도 좀 위축되는 것 같고. 오늘 좀 그래도 햇빛이 쨍쨍하지 않나요? 햇빛이 쨍쨍한데 약간 날씨- 추워요. 날씨가 추워요. 네, 좀 저만 추운가요? 다 안 추우신가요? 스튜디오 뭐 제가 난방을 방금 껐는데 좀 어떻게 켜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예, 그럼 좀 알겠습니다. 답답할 것 같아요. 자, 화제의 판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그 세월호 생존자들이 이제 일부 이제 생존자들 중에 일부가 그 원래 이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배상금을 받는 걸 거부하고 이제 일부 생존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제 1심에서 1심 결과가 있었고 이제 2심까지 갔었는데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양측 다 모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됐다라는 이제 이 소식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 이제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 건데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됐고요. 이제 항소심에 이제 넘어와서 신체 감정을 받은 6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 6명에 대해서는 이제 또 추가 배상금이 좀 인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신체 감정을 받지 않은 나머지 이제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항소 부분은 이제 기각이 된 거죠. 내용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각각 내용 좀 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치를 했는데요. 네. 그 국민의 그러니까 세월호 그 참사 당시에 선장이나 선원 그리고 해경의 정장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보험을 다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세월호 승객들 상당수가 구체적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탈출 과정에서 탈출하신 분들, 생존을 하신 분들도 상해를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요 이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기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합리해서.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생존자들 6명이 제기한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생존자들은 탈출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상당 시간 그 공포감에 시달렸고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우울증, 불안 증세 이런 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해경 정장과 세월호에 승선한 선원들과 선장의 책임,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고, 그 1심에서도 위자료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었는데 항소심 가지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배상을 해라고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국가의 책임과 뭐 세월호 선장과 승선원들의 책임을 인정한 명시적인 판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일단 조금 수정을 할게. 6명이 소송을 한 것은 아니라 최초에 1심은 76명이 했어요. 1심에서는요. 네네네. 그 특별법에 따른 배상금 우리는 받지 않겠다. 우리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 했던 이제 76명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1심 결과가 나오니까 21명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55명만 항소를 했는데, 그 중에 그 55명 중에 신체 감정을 별도로 진행했던 6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 금액이 좀 더 인정이 됐던 것이고, 이 항소를 하면서 이 세월호 생존자들이 뭐 이제 군 기무사가 사찰을 해가지고 또 뭐 피해를 입었다 이런 뭐 위자료 청구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세월호 사고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 청해진 해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23억
합해서 총 23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이유도 설치를 했어요. 국가가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홍보를 하면서 그 생존자와 가족들을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라는 이유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건이었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국가의 책임을 지금 생존자 본인에 대한 그 위자료는 8천만 원씩 각 8천만 원씩 인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당연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럴 때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의의를 가진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항소를 이제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측에서 2심을 받아들인다라는 건데 그럼 정부에서는 이거를 본인들의 책임으로 인정한다라고 해석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국가가 책임이 있으니까 배상을 해라. 거시기한데 뭐 국가가 그러니까 판장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거시기하지만 뭐 어쩌겠냐라는 건지 공식 입장이 그건 나와 봐야 하는 건가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쨌든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면 불복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불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걸 수긍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시기하지만 그냥 안 했다? 그거 일반인들이 거시기라는 표현이 좀 거시기합니다만. 예,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게 얼뜻 수긍이 잘 안 가는데 아마 이게 국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고를 해도 큰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 관련자들이 다 형사적인 처벌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국가가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아마 뭐 이제 그 액수나 이런 것도 대법원에서는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리고 워낙 오래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국가가 상고까지 했다라고 하면 또 그것에 대한 또 여론의 어떤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게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건데 아마 그래서 아마 확정을 시킨 것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한 달 뒤면 또 이제 4.16이 다가오는데 그 앞두고 나서 2심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화제 판결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영역 23번 문항의 지문이 대형 입시 업체 소속 일타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와 비슷했다. 그러니까 문항 간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부 교원이 뒷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배임수 증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꽁트 듣고 오시죠. 아 출출한데 뭐 시켜 먹을래? 아 자기야 자기 배를 좀 봐. 그렇게 내가 운동을 하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뭐냐 타이어가 잡힌다. 뭐 타이어? 내 배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그 배배 꼬인 눈이 문제야. 누가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냐? 그리고 우리 이번 달에 야식을 몇 번이나 시켜 먹은지 알아? 이틀에 한 번 꼴이라고. 생활비도 빵꾸 났지? 아유 간만에 맛있는 거 한번 시켜 먹자 했더니 그게 왜 생활비로 나가 이 쫌팽아. 내 돈으로 내가 사 먹을 거다. 띵동. 왔나 보다.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족발. 그런다고 혼자 먹냐? 같이 먹자. 나 소주 갖고 온다. 아 자기야 빨리 와봐. 이거 소스통에 이거 테이블 닦았던 휴지 아니야? 이렇게 더러운 걸 소스통에 그냥 넣어서 보냈단 말이야? 이거 당장 신고해라. 그래서 쓰나 이거 사진 찍어서 그냥 리뷰에 올려버리자. 자 여기다가 이 집 음식 더러워서 못 먹어요. 쓰레기통이 같이 배달 왔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 이런 집은 아예 음식 장사를 못하게 해버려야 돼. 응? 아니 뭔 일이야? 왜 우냐?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글쎄 나보고 업무방해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사받으러 오래. 쫄지 마. 오빠가 있잖아. 이 사실대로 말한 것이 뭔 업무방해냐? 여기까지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뭐 타이어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업무 방해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타이어 강력하네요. 미쉐린인가요? 미쉐린. 타이어는 미쉐린이죠. 여러 가지 타이어가 있죠. 뭐 한국 타이어도 있고 뭐 금호 그렇죠. 타이어도 있고. 예. 이 뭐 배달 어플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리뷰까지 다는 것은 이게 좀 웬만한 이 정성으로는 참 안 되는 것인데 아무튼 좀 화가 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과연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일 것 같은데 이 꽁트 내용 포함해서 업무 방해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들으셨던 꽁트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 한 부부가 야식을 시켜 먹었는데 족발 소스통에서 뭐 쓰레기가 같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화가 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리뷰를 안 좋게 올렸습니다. 뭐 별도 뭐 하나만 줬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만, 근데 업무방해죄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우선 업무방해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규정이 돼 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의 방법이나 아니면 위력을 사용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우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그 배달업체의 어플리케이션에 뭐 별점도 낮게 달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지금 게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업무가 방해될 수 있는 상태에는 놓이게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꽁트 사례를 보면은 그 안 좋은 내용을 올린 것,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함께 배달이 왔다 뭐 이러면서 사진까지 같이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해당할지 여부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우선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안에서는 실제로 그 테이블을 닦던 휴지 같은 것이 소스에 같이 왔단 말이에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지금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리는 행위잖아요. 리뷰라는 것도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결정적이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식당 사시는 분들은.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리뷰 이런 게시판에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들도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것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위생적인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화가 난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게시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보면 그 허위 사실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얼마 전에 파리바게트에서 판매했던 밤 식빵에 쥐가 들어갔다. 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쟁 업체에서 파리바게트를 도태시키기 위해서 직접 쥐를 넣은 것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몹쓸 짓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공토 사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휴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뭔가 악의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죠. 예. 그럼 만약에 사안을 조금 이제 경하게 낮춰서 뭐 이렇게 뭐가 뭐 이물질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거는 진짜 뭐 빼도 박도 못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왜 그랬는지 우리는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음식 맛이 없다든가 아니면 뭐 조리가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본인의 판단으로 게시라는 것은 이거는 위력이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위력이나 위계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래요. 보면은 어쨌든 그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악의적으로 뭐 이제,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너무 짜다, 음식이 싱겁다, 이거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리뷰라는 거는 자유롭게 평가하도록 만든 공간인데 거기에 어떤 인신 공격적인 거를 넘어섰다, 인신 공격성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냥 객관적으로 소비자로서 그 음식을 소비한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위계는 아닐 것 같고요. 또 위력도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업무방해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명예훼손. 뭐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뭐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성립하기는 힘들죠. 예, 단순히 어떤 음식에 대한 맛 평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어떤 느낌과 관련된 것들을 리뷰 형태로 이렇게 남기는 것들이 업무방해죄라든지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 이런 것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적용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까지 가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고, 사실 이거 사안별로 봐야죠. 그 수위나 방법이나 뭐 횟수나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뭐 맛없다는 리뷰 썼는데 거기다 대고 뭐 명예훼손 걸 거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할 일이 없는 뭐 그런 또 점주가 아니실까 또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방해죄 뭐 좀 더 짚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성립 요건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업무가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판례상 정의하고 있는 이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는 것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게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냥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력이라는 거는 위력이 뭘까? 이게 이제 반드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폭력 협박은 뭐 명백히 위력이겠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위 또는 권세에 의한 압박, 마치 이거를 안 해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내가 뭐 어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어떤 쥐에 있다던가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방해 이야기 나오니까 뭐 업무 방해 이야기했는데 비슷하게 영업 방해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영업 방해와 업무 방해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상 정식 용어는 업무방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제 영업방해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장에서 하는 방해가 그냥 영업방해인가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큰 의미의 업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영업방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영업이라는 것은 큰 범주의 업무 안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 영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도 당연히 있는 거고, 내가 영업주로서, 그리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니까 당연히 영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포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게 내가 주로 하는 영업이 예를 들어서 응시적 영업이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재료 손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판매 행위는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근데 부수적인 업무지 않습니까? 부수적인 업무도 업무에 포함되느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걸 해야 음식을 판매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이제 뭐 한 가지 좀 예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시키는 심부름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두부 좀 사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 일회성으로 제가 두부를 사러 가는 길에 방해를 당했다. 이게 업무방해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성도 없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지금 그걸 행하는 건 아니니까. 엄마는 엄청난 지위 아닌가요? 엄마 안 무서우신가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고 계시긴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엄마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같은 그건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그 업무, 저희 주된 업무가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게 주된 업무인데 우체국에 가서 이 서류 좀 발송하고 와라. 이게 심부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심부름이라고 하더라도 이 업무에 부수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업무에 또 포함된다고 보시겠죠. 그래서 영업방해, 업무방해 좀 뭐 혼동해서 사용하시는데, 영업방해라는 것은 업무방해에 좀 들어가는 하나의 개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안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주제를 꺼낼 때 그 수능 영어 23년도에 23번 문제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서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사고 판 건지 일단 사안을 좀 짚어주실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명 일타 강사들이 실제로
교원들한테 문제를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야 또 자기가 유명해지잖아요. 네. 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오고 쪽집게다. 이 선생님 교재를 해서 맞아. 내가 공부했더니 내신이 잘 나왔다. 뭐 모의고사가 잘 나왔다. 이런 식의 이제 이 사건도 보면은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에 출간된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어떤 이제 한 고교 교사가 이제 2022년 3월에 어떤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있었어요. 거기 그 문항이 수록돼 있었어요. 2023년 1월에 출간될 예정인.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학 교수 A 씨가 2022년 8월에 EBS 교재 감수에 참여를 하면서 이 지문을 알게 됐고 이 지문을 그대로 수능 영어 23번 문항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평소에 이제는 교원한테 이제 이렇게 문항을 사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만들던 유명 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지문의 원 출제자하고 친분이 있는 다른 또 교원을 통해서 이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수능 전에 있던 9월 말 모의고사에 발간한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이제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부당 처리가 확인됐다. 왜냐하면 그 평가원의 영어팀은 수능 문항을 확정하기 전에 사설 모의고사와 혹시 중복된 것은 없는지 이거를 해야 그렇죠. 되는 책임이 예. 있는데 이걸 부실하게 해서 이게 중복 출제되는 걸 걸러내지 못했고 또 이 중복 출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무려 215건이나 들어왔는데 이 평가원 담당자들이 서로 공모를 해서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까지 해서 그러니까 논란을 좀 축소해 보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감사원 그 조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네. 너무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특히 뭐 피라미드식 조직적으로 현직 교사와 또 그 유명 강사와 뭐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한 교사는 무려 한 4, 5년간을 아예 조직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팔았죠. 그래서 거의 한 6억 6천만 원에 해서 그 중에 자기가 2억 7천만 원을 하고 자기가 이제 포섭한 직원들한 이제 그 교원들한테 나눠주고 이게 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많다라는 거죠. 아니 교육에 몸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밤에 잠이 잘 오나 모르겠어요, 진짜. 뭐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매해 반복되면서 이게 더 무뎌지려나요? 늘어났겠죠. 예. 진짜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인데 참. 그럼 이게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문제를 지금 유출해서 실제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까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제로 유출하고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그런 결과까지 나와서 업무가 방해된 결과까지 나와서 업무방해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유출한 행위 자체부터가 위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계라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계략을 사용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공정하게 출제가 되고 그 공정한 시험이 치러지는 것도 이 시험을 주최하는 측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어쨌든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문제를 유출했다? 그 자체만으로 공정성 자체를 저해한 것이니까 업무가 방해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유출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지 않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업무방해죄는 저희 법률적인 용어로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해가지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정성이 저해된 그 어떤 위험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이게 이어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사안이 지금 의료계에서 전공의 파업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까지 번지고 있어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일단 뭐 빨리 돌아와라 대화하자 이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이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거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공의들이 어떤 총파업의 형태보다는 지금 그 쟁의 행위를 하는 유형이 총파업이 아니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 지금 그런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냥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일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고 내가 그냥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뭐 위법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일단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집단 사퇴 역시 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뭐 비단 의사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파업이라든지 이런 쟁의 행위를 할 때
뭐 그 정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파업의 형태라고 했어도 뭐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뭐 규정된 절차들이라든지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되고 뭐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 뭐 이런 요건들도 있지만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집단 사직의 형태잖아요. 네. 이것도 다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집단 사퇴, 집단 퇴사로 인해서 그 근로 제공이 거부된 경우에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업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행위 자체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격적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전공의들의 집단 그 사직 행위가 또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병원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사 판례들에 봤을 때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뭐 이게 실시된 어떤 집단 사직서 제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개별적인 사유들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사태하고 아무 관련 없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한 1년 정도 좀 쉬었다가 뭐 유학도 가고 여행도 가고 좀 그러려고 왔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뭐 육아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쉬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도매급으로 지금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사안별로 좀 꼼꼼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유가 있다라면 해명을 해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진짜로 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서 어떤 항의하는 형태로 사직서를 이렇게 집단으로 제출한다. 이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레 이루어졌다. 이것은 뭐 분명히 어떤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직업 수행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제 비교 형량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쌓여온 판례들에 따르면은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벌이 이제 면허 취소까지 나올 수 있냐라는 건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전에도 이 사건을 하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건 물론 전공의들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제는 이제 정부는 이제 한편으로는 대화도 하겠다고 하지만 또 강력한 처벌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까지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강수를 두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타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 방해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피해를 입거나 반대로 이제 억울하게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조언 좀 주실지 궁금한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수집을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뭐 내가 입은 뭐 피해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뭐 그 상대방이 사용한 방법이 위계인지 위력인지 이런 것들 잘 수집해 보시고 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뭐 나한테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라든지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충분하게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실무상 이 일을 하다 보면 업무방해죄 관련해서 이런 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내가 고성방가를 좀 한 건 사실이지만 음식점에서 근데 뭐 30분이 안 지났으니까 영업 방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런 이 카더라 소식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방해라는 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기만 하면 바로 처벌이 되니까 30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좀 조심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업무 방해죄에 대한 이야기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칭찬 주인공 어떤 분입니까? 네, 많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보다 적은 것을 나누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남과 나누는 것보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요즘인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 이웃을 칭찬해 보겠습니다. 예. 이 여수 진남시장에는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홍반장이 있는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인 뜨개질로 목도리나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난전의 어르신들에게 나누고 또 적십자 봉사, 의용 소방 구태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봉사를 이어온 주명자 봉사자 만나봤습니다. 진남시장의 뜨개방을 운영하는 주명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공회의소에서 그 이제 홍반장이라고 찾아요. 그래갖고 홍반장 저 밖에 가면은 붙여놨어요. 상공회의소에서 1년에 한 사람씩인가 두 사람씩인가 추천을 받아요. 시장단들한테. 문패를 닫으셨는데 어떠세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손님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 여기 뜨개방에 오는 사람들 또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래 우리가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도 한번 찾아가서 저 봉사라도 한번 하자 그래가 청소라도 좀 해주고 그러자 그래갖고는 처음에는 이제 그 일을 했어 우리가. 그냥 오래됐고 언제인지는 모르겠네. 하도 뭐 세월이 너무 흘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부터 처음에는 봉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내가 맨날 이제 밥을 해서 줘요. 혼자 밥을 못 먹잖아요. 손님들 있는데 어떻게 혼자 먹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손님이 많이 오면은 그냥 사랑방처럼 여기서 밥을 막 해서 먹어. 그러면 뭐 보통 막 7명, 8명.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면서도 아이고 배고파 하고 들어오면 여기가 식당인가? 나가 그러기도 하고. 그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는. 혹시 우리가 도와줄 만한 데 없냐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갖고 했어요. 처음에.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지.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 적십자로 들어갔지. 그럼 이제 적십자 봉사 가는 날이면은 가고. 그거는 이제 친구 건의로 이제 봉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친구 건의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소라봉사에는 지금 그전에는 그 여수에 그 노인들 밥 주는 데 있잖아요. 그 연등동에 거기를 다녔어요. 코로나 때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식기 건조기도 사고 이제 봉사자들이 못 오니까 건조기도 사고 저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한가 봐. 그래가지고는 거기는 오란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라복지관에 소라봉사에서 소라복지관에 이제 거기 가고 있고 또 뭐 떡국 봉사나 뭐 다른 뭐 어디 뭐 마라톤 같은데 그 전국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오라 그러면은 또 필요하면 가고 그래요. 그 시장에가 그게 있어요. 의용 봉사대가. 그래가지고 저녁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 그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상인들 문 다 닫고 나면은 돌면 저런 데 식당 같은 데는 불이 늦게까지 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불 조심하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그랬죠. 여기서 터줏대감 계시면서도 주위 이웃들하고도 되게 많이 나눔을 하셨던데요. 그죠. 뭐 제가 막 여유가 있어서 뭐 많이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그 밖에서 막 추우신 분들 앉아 있고 또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시원하니 아이스 커피도 끓여다 갖다 주고 해서 타서 갖다 주고 또 겨울에는 뭐 뜨거운 차 해서 갖다 주고 또 뭐 목도리 같은 것도 있으면은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또 친한 사람 같으면은 또 뜬 거는 떠서도 또 하나씩 주기도 하고 그래요. 목도리 뜬다는 거는 내가 정성이 들어간 시간이 들어간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주기 힘든 거거든요. 아우 우리 엄마가 저렇게 추운 데서 저렇게 장사한다 생각하면 안쓰럽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나마 이 따뜻한 데 앉아갖고 일을 하는데 밖에서 그 추운 데서 앉아서 난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죠. 재래시장은 어디 가나 다 노인들이 많잖아요. 예, 단골입니다. 저가 한 20년 언니 할 때부터 왔는데 언니는 변함이 없어요. 성격이 변함이 없고 너무 착해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주 옵니다. 성격이 변함이 없어서. 너무나 봉사도 맞으면 너무 선량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마음이 착해요. 그래갖고 베풀기를 너무 많이 베푸고 고모한테도 많이 베푸고 남한테도 많이 베푸고 사랑방이다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한테 끊일 때도 막 다 주고 내 것을 뭐라 그럴까 이게 엄마 예치 않고
오면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대로 같이 밥 먹자 하고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래요. 장애인들을 이제 이렇게 노공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기왕 주는 거 그냥 나가 기분 좋게 해서 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루는 와갖고 나를 밥 사준다는 거야. 그런 일도 있고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또 봉사관에 우리 적십자 봉사관에서 밥을 노인들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소라 봉사 그거 하는 날이 있어요 다. 그럼 가서 밥을 해드리면 잘 드시고 맛있게 먹고 아이고 역시 소라 봉사에 하는 밥이 맛있어. 그리고 이제 뭐 그리 칭찬도 듣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막 노인들 이렇게 추운데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이 또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전에는 그 아기가 손녀를 보시는데 쌍둥이래. 그 손님이 친정 엄마가 하양면인데 친정 엄마도 봐야 돼. 요양보호사를 따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치매라서 친정 엄마한테도 가야 되고 이 아기도 이제 둘이를 봐야 되고 근데 그걸 못 하잖아 자기는 또. 그래고 나 그냥 조끼를 하나 뜨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길래 줬어 내가. 줬더니 또 그분도 그냥 안 가고 가갖고는 쭈꾸미를 또 많이 사갖고 갖고 오신 거야.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주고 싶어서 줬는데도 그분은 또 받는 분이 또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드렸는데 시장 나가면은 나 막 조금만 주라 그래도 막 많이 주려 그러고 어떨 때는 나가 돈 안 벌어도 되겠네. 이거 다 나 그냥 준다고 나가면 고기도 주고 뭐 파도 주고 나가면은 많이 얻어요. 어머니도 마음을 나누고 그분들도 어머니께 마음을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별것 아니라도 또 주면은 나는 자기 쓰라고 줬는데 아이고 이거 우리 딸 가야 갖다 줘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몸에 배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길 가다가도 뭐 노인들 들고 가면은 들여다주고 그게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도로변에다가 무엇이 막 비닐이 같은 게 날아다녀도 그걸 그냥 주워서 이렇게 딱 놓고 가야지 그냥 못 지나치는 그런 좀 성질이. 뭐 많이 있어갖고 나누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해서 그냥 같이 나눠서 먹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빈손으로 가니까 내가 나누고 싶을 수 있을 만큼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 다 쥐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거 내가 어쩔 때는 그래요. 이 많은 실을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할 사람도 없고 이거 다 뭐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장애인들이 혹시 실사를 오고 그러면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줄 때도 있고. 근다고 제가 부자는 아니에요. 저는 마음 많은 부자예요. 마음 많은. 실만큼이나. 나 가진 게 돈은 없어도 나 실부자다 그래. 아무튼 건강 있는 한에서는 봉사를 해야죠. 그리고 뜨개도 저를 필요로 해서 불러주면은 가서 기능제부도 하고. 그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은 뭐 노래 교실 뭔 그런 교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저 그냥 재능 기부 같은 거 하고 싶어요. 가서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또 뭐 다문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뜨개질을 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가서 해주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시장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들한테 더 잘하고 그러고 싶죠. 네, 3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